영화와 희곡, 뮤지컬 등 모차르트에 관한 수많은 작품 덕분에 우리는 그를 잘 알고 있다고 여긴다. 언제 어디서든 읊을 수 있는 히트곡도 적지 않다. 프랑스 작가 필립 솔레르스의 말처럼 만약 모차르트가 환생해서 자신의 저작권을 챙긴다면 그 돈으로 조국 오스트리아를 사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모차르트의 삶이나 음악을 접할 때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어릴 적부터 재능을 꽃피웠던 모차르트의 삶은 흡사,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인다. 하지만 잘츠부르크의 봉건적 질서에서 벗어나 빈의 프리랜서 음악가로 거듭나기까지 모차르트의 길지 않았던 35년 인생은 눈부신 성공과 쓰라린 좌절, 영광과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 결정적 단절의 지점을 살피는 것도 이번 여행의 목표였다. 정식 번호가 붙은 모차르트의 작품만 626곡에 이른다. 모차르트의 작품 번호는 그가 죽은 뒤 체계적인 작품 정리에 나섰던 오스트리아 음악학자 루트비히 리터 폰 쾌헬의 이름을 따서 쾌헬 번호라고 부른다. 쾌헬이 숨을 거둔 이후에도 수정 보완 작업을 꾸준히 해서 현재 6차 개정판까지 나와 있다. 쾌헬이 직접 붙인 작품 번호를 기준으로 모차르트가 만 5세 때 쓴 피아노 소품이 쾌헬 번호 1번이고 미완성 유작인 레퀴엠이 쾌헬 번호 626번이다. 이 쾌헬 번호를 기준으로 대략 30년간 600여 곡을 썼으니 매년 20곡씩 쉼 없이 꾸준하게 발표해온 셈이다. 이 중에는 몇 분짜리 소품도 있지만 두세 시간에 이르는 오페라도 있다. 특히 모차르트는 마감이 닥치면 한달음에 작곡하는 스타일이었다. 이 때문에 모든 작품이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차르트 스스로 길고 고된 작업의 결실이라고 불렀던 현악 사중주처럼 퇴고를 거듭했던 경우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하이든이 사실상 창안한 현악 사중주를 깊이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던 작곡가가 모차르트였고 그 바통은 다시 베토벤이 건네받았다. 현악 사중주가 보여주듯이 모차르트의 작품들은 당대 음악가들과의 긴밀한 교류 속에서 탄생했다. 모차르트는 예술적 재능을 타고난 경우일까? 그 재능은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물려받은 것일까? 레오폴트는 어떻게 아들의 재능을 발견했고 언제부터 확신을 가졌을까? 모차르트는 타고난 재능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별다른 역경이나 굴곡 없이 평탄하게 가꾸고 꽃피웠을까? 아니면 예술적 변곡점이나 단절이 존재하는 걸까? 단절이 존재한다면 그 지점은 어디일까? 그의 재능은 당대에 충분히 인정을 받았을까? 아니면 다른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오해와 냉대에 시달렸을까? 영화 아마데우스가 보여주듯이 말년의 작곡가는 쓸쓸하고 불운하게 숨을 거뒀을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차르트와 함께하는 여정이 끝나는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우리는 이 질문 보따리를 다시 풀어놓고 찬찬히 하나씩 해답을 찾아볼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심이나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올지도 모른다.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모차르트의 탄생지인
잘츠부르크로 떠나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7번째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중에서 7번째에 해당하는 모차르트 편입니다. 부제가 천재 작곡가의 뮤직 로드, 잘츠부르크에서 빈까지예요. 우리가 모차르트에 대한 어떤 수식어보다도 익숙한 것이 천재 작곡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에서도 김성현 작가님께서 특히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계세요.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모차르트의 아버지인 레오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그의 교육 방법과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모차르트의 생이 짧았지만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것 같은 생이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대체 3살, 4살? 뭐 이렇게 이때쯤 시작하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는 보통 아이를 키우는 분들, 또 혹은 주변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 영유아를 키우는 분들은 모두 한 번쯤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봐, 내 조카 천재 같아, 내 친구 딸, 내 친구 아들 걔는 천재 같더라, 이런 얘기, 야 영재 테스트 한번 받아봐, 이런 얘기들 꼭 한두 번쯤은 하고 지나갑니다.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모두가 아마 그러려고 생각돼요. 어쩌면 그 많은 천재와 영재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차르트에 대해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대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아버지인 레오폴트의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작가는 집중하고 있고, 그것이 어쩌면 그 모차르트가 천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가려진 그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가려지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천재라고 하면 흔히 어떤 기적적인 재능, 갑자기 신에게 부여받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영감이 떠오르고 막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냥 막 하면 무조건 다 훌륭하고 대단하고 멋지고 막 아무 그거 없이 천재적인 예술혼 때문에 고통스럽기는 할지언정 다른 어떤 갈등이나 혼란은 없을 거라는 착각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변명 아닌 변명을 해주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314쪽의 마무리의 문장들을 보면 특히나 더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숨가쁘게 쫓아온 모차르트의 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는 타고난 천재보다는 만들어진 천재에 가깝다. 아마 이 책을 읽기 전이시라거나 모차르트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마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모차르트의 삶이 어땠지? 모차르트가 만들어낸 음악과 모차르트의 삶과 또 그 시대의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교육열과 응원, 지지를 보냈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가 겪었던 일상의 갈등들도 만나실 수 있겠죠. 천재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이 책을 읽으며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학부모로서 어떤 교육이 옳은 것인가, 천재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좋은 부모인가에 대한 반성의 시간도 조금 가져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 덕분에 저는 그렇다면 모차르트의 음악은 하면서 좀 찾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삶이, 일상이 풍요로워진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책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글자를 읽는다는 것, 글자를 해독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내 시야와 시각을 확장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모차르트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요런 계절에 딱 지금 시기는 어떤 마음의 혼란과 갈등과 번민이 넘쳐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과 불화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모차르트를 통해서 심신의 안정과 더불어 아름다움까지 만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